지금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본 역사상 유례없는 예지 능력을 가진 14살 소년이 2025년 5월 17일 도쿄를 중심으로 간토 지방 전역을 강타할 사상 최악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정신이 불안정한 아이의 망상이라며 무시했던 일본 내각 고위 관료들조차 이 소년이 이미 발생한 일련의 미진들의 정확한 진원지와 규모를 하나하나 맞춰온 사실이 드러나자 비공개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년이 일본이 이런 대재앙을 맞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한국과 밀접한 영향이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해법까지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소년이 말하는 일본의 숨겨진 과오는 무엇이며 분명한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는 계속 외면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해결책이 정말로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라이 유이라고 합니다. 일본 내각부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에 재해대책청 차관이라는 직함을 가진 여성이 되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진동 알림이 울렸어요. 스마트폰의 화면에는 약한 진동 감지, 도쿄 동부 규모 2.8이라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요즘엔 워낙 자주 보는 알림이라 거의 무감각해질 지경이었죠. 또 흔들렸네요, 시라이 차관님.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말을 건네는데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도쿄 전역에서 작은 지진들이 계속 이어졌거든요.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지만 정부는 여전히 일상적인 지각 활동일 뿐이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죠. 회의실에 앉아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다가 문득 이상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어요. AI 예측망이 분석한 진원지 패턴이 너무 익숙했던 거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틀림없었어요. 이거 1923년 간토 대지진의 진원 패턴과 거의 일치하네요. 제가 말하자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지진학 전문가인 하나다 교수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시라이 차관님, 이건 거의 100년 만에 똑같은 위치, 똑같은 구조예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날 밤, 전날 밤새 분석했던 데이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재난 예측 모델은 분명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부 내에서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사태 때도 비슷했죠. 초기 경고를 무시한 대가를 너무나 크게 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1923년 간토 대지진은 일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 중 하나로 10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다고 알려진 재앙이었죠. 대학 시절 역사 수업에서 간략히 배웠던 기억이 났지만 당시 교수님이 몇 가지 역사적 의문점을 언급하셨던 것도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생각이 끊겼어요. SNS에서 뭔가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알림이었는데 한 영상이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더라고요. 화면을 열자 한 소년의 얼굴이 나왔어요. 창백한 피부에 또렷한 눈빛을 가진 14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였죠. 그 아이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2025년 5월 17일 오전 4시 12분. 도쿄는 다시 무너집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소년의 다음 말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죠. 그리고 일본은 그 전에 한국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시라이 유이 차관님, 당신은 과거의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숨겨온 것을. 당신이 어제 분석한 지진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 3시 28분 도쿄 동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같은 지점에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영상은 그렇게 끝났어요.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45분이었어요. 소년이 말한 시간까지는 아직 43분이 남아 있었죠. 이런 구체적인 예측을 단순히 추측이라고 보기엔 너무 확신에 차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졌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제 이름을 알고 있는지 그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더 놀라운 건 소년이 제가 분석한 지진 패턴까지 알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지진 예측까지
이건 단순한 미신이라기엔 너무나 구체적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오늘 오후 3시 28분에 정말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건 국가 안보 문제 좌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비서를 불렀어요. 하야시 비서, 지금 들어와 줄래요? 하야시가 사무실로 들어오자마자 영상을 보여줬어요. 비서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변했죠. 하야시, 지진감시센터에 연락해서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특별 감시,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해주세요. 그리고 이 소년에 대해 가능한 모든 정보를 찾아봐요. 신원, 위치, 최근 행적, 그리고 1923년 간토 대지진과 한국인 관련 역사 자료도 함께요. 비공개로 진행해주세요. 하야시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창가로 다가가 도쿄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도시, 하지만 곧 그 평화가 깨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죠. 시계를 바라봤어요. 3시 10분. 소년이 예측한 지진까지 18분 남았어요. 제발 그냥 정신이 상자여라.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그 예언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야 소년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해결책을 아는 소년에 의해 다가올 더 큰 재앙에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3시 20분 노트북을 열고 지진감시센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아직은 평소와 다름없는 그래프였죠. 3시 25분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시 28분 모니터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지진 알림이 울렸죠. 미진 감지, 도쿄 동부 규모 4.2. 정확히 소년이 예측한 대로였어요. 숨이 멎는 기분이었죠. 이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이제 저는 반드시 이 소년을 찾아서 그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야만 했어요. 소년의 영상을 본 다음 날 아침 하야시 비서가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시라이 차관님, 그 소년을 찾았습니다. 하야시는 태블릿을 내밀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제가 놀라서 물었죠. 사실 정부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그 아이에 관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별 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더군요. 얼굴 인식 검색을 돌리자마자 나왔습니다. 하야시가 보여준 파일에는 소년의 위치가 도쿄 외곽의 한 고도보안 격리센터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소년은 이미 정부에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거죠. 지진 예측은 어땠어요? 하야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확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28분 도쿄 동부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어요. 소년이 말한 그대로였죠.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고 그날 오후 저는 도쿄 외곽의 그 고도보안 격리센터 앞에 서 있었죠. 시라이 차관님, 이쪽입니다.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연구시설 같았지만 내부는 철저한 감시 시스템으로 가득했어요.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멈춰 섰을 때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류 마사토라고 합니다. 14세, 정확히는 13세 11개월입니다. 앞에서 안내하던 센터장이 태블릿을 보며 설명했어요. 문이 열리자 창백한 피부의 소년이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SNS에 올라온 영상 속 그 아이가 맞았죠. 안녕, 마사토. 내 이름은 시라이 유이야. 너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 소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너무 깊고 또렷해서 순간 말문이 막혀있는 도중 소년이 말을 시작했어요. 시라이 씨, 오실 줄 알았어요. 꿈에서 봤거든요.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의 말투는 또래보다 훨씬 조숙했고 어딘가 멀리서 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죠. 저는 2011년 3월 11일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물어보기도 전에 마사토가 말했어요. 그 날짜는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었던 바로 그날이었죠. 전기가 끊긴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건물은 무너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대요. 아이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마사토, 네가 SNS에 올린 영상에 대해 이야기해 줄래?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 예언을 할 수 있냐고요? 아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사실 그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죠. 마사토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전 그날 죽었던 아이예요. 1923년 간토에서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 그 아이를 통해 나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이는 계속해서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우물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이곳에 있는 거고요. 마사토? 그게 무슨 말이야? 아이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시라이 씨, 전 한국어로 꿈을 꿔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적은 없는데 꿈에서는 한국말을 해요. 그리고 그 꿈에서 저는 항상 우물 속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방 안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이 소년의 말을 믿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리고 시라이 씨, 그 지진이 오기 전에 일본은 반드시 한국에게 사과해야 해요. 지난 100년간 침묵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이 제 마음속에 큰 의문을 일으켰어요. 과연 이 아이가 정말 전생의 기억을 가진 걸까? 아니면 그저 정신병이 있는 소년의 망상일까? 하지만 만약 그의 예언이 정말로 현실이 되면 어떻게 하지? 마사토의 방을 나온 후에도 그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조선인으로 살다가 학살당했다는 이야기가 정말일까? 환생이라니 평소 같았으면 정신병자라고 지나칠 법한 황당한 이야기인데 왜인지 그 아이의 눈빛을 보면 거짓말 같지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녹음기를 가지고 다시 격리센터를 찾았어요. 마사토 다시 왔어. 아이는 마치 제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 지었고 창가에 앉아있는 모습은 어제와 똑같았죠. 어제 네가 한국어로 꿈을 꾼다고 했잖아. 혹시 기억나는 단어가 있니? 마사토는 잠시 천장을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제발. 분명히 한국어였어요. 발음이 어색함 없이 자연스러웠는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가 배운 적 없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다니. 또 기억나는 것이 있니? 이름이라든가? 아이가 눈을 감고 깊게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박순애, 제 이름이었어요. 8살이었고 마스이초 4번지에 살았어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확인해 볼 수 있는 정보였으니까요. 그때 갑자기 마사토의 목소리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달라졌어요. 간토에서 조선인을 죽였던 그 바람이 지금 다시 도쿄를 향해 불고 있어요. 시라이 씨, 사람들은 저를 예언자라고 불러요. 하지만 전 단지 죽었던 기억을 꿈에서 다시 볼 뿐이에요. 마사토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사과하지 않은 역사들은 결국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그의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과거의 과오가 미래의 재난으로 올 수 있지? 마사토. 아니, 순애야. 네가 본 꿈들을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래? 아이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간토 대지진 이후 조선인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는지 교과서에도 제대로 실리지 않았던 역사였어요. 센터를 나오면서 결심했어요. 이 아이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 일본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해야 했어요. 도쿄 중앙기록보관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사토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시간은 많지 않아요. 땅이 다시 울기 전에 과거를 인정해야 해요. 며칠 후 도쿄 중앙기록보관소에서 찾은 자료들을 정리해 내각전략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어요. 마사토가 말했던 박순애라는 소녀의 기록을 실제로 확인했거든요.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마스이초 4번지에 살았던 8살. 조선인 소녀 우물에 빠져 사망했다는 기록까지 있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아마도 제가 류 마사토의 이야기와 조선인 학살 기록을 찾아다닌다는 소문이 이미 돌았던 모양이에요. 시라이 차관, 오늘 특별 보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수상 보좌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준비해온 태블릿을 회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네,
최근 관측된 지진 활동과 과거 재난의 연관성, 그리고 마사토라는 소년의 증언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자료를 띄우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우선 마사토가 말한 박순애의 실제 기록을 보여주고 그 다음으로 1923년 간토 대지진, 1995년 한신 대지진,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패턴을 차례로 설명했죠. 이 세 번의 재앙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역사적 책임 외면이 재난을 반복한다는 소년의 예언을 넣어 분석해 보았습니다. 특히 현재의 지진 패턴은 소년의 예언처럼 간토 대지진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몇몇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때 문화장관 타케다 요시히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지진이 과거 일본의 역사적 행동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타케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는 자민당 강경파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류 마사토의 증언과 그가 알고 있던 실제 역사적 인물의 정보는 그 아이 말이 근거라고요? 격리시설에 있는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이의 말을 듣고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까? 타케다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 아이는 과거 기록으로 확인된 실제 인물의 이름과 주소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는데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쿄 중앙기록보관소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박순애, 8세, 마스이초 4번지,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학살된 조선인 소녀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몇몇 강요들의 표정이 흔들렸죠. 더 중요한 것은 마사토가 말한 예언입니다. 2025년 5월 17일 오전 4시 12분에 도쿄가 다시 무너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난을 피하려면 우리가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그럼 지금 한국에 사죄하자는 겁니까? 그게 시라이 차관의 결론인가요? 타케다가 비웃듯 물었어요. 한국에 사과하라고요? 그건 일본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릎 꿇기 위해 100년을 버틴 게 아닙니다. 수상이 조용히 손을 들어 타케다를 진정시켰어요. 시라이 차관, 당신이 진행한 조사의 근거는 이해합니다만 이런 민감한 주제와 검증되지 않은 예언을 공식 회의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군요. 게다가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새나가면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만 야기할 뿐입니다. 이만 회의실에서 나가주세요. 그렇게 쫓겨나듯 회의실을 나섰고 바로 그날 오후 제 사무실로 인사과 직원이 직무정지 명령서를 들고 찾아왔어요. 이유는 국가안보와 사회 불안 조성 우려였죠. 짐을 정리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평온해 보였지만 지진계는 여전히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하고 있었죠. 마사토가 말한 날짜는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개인 물품들을 상자에 담으며 중앙기록보관소에서 가져온 문서 사본을 살펴봤어요. 거기엔 분명히 박순애의 이름이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사건은 2023년 정치적 사유로 삭제 요청되었으며 향후 폐기 예정. 사무실을 나서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하긴 나 같아도 그런 근거 없는 예언으로 한국에 사과하기엔 무리가 있지. 하지만 예언이라는 상황이 아니더라고 과거의 실수가 있다면 재난이나 예언을 떠나 진정으로 사과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존심과 체면이 먼저인 내 나라에는 앞으로 남을 것도 결국 침묵뿐이겠지. 이제 저는 공식적인 직위도 없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의욕에 불탔어요. 마사토의 예언이 맞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아이의 말이 진실인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한 곳이 떠올랐죠. 도쿄에 있는 정부청사 지하의 기밀 기록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역사적 사건들의 원본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는 곳이요. 제 직무는 정지됐지만 출입증은 여전히 유효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쿄 지하 기밀 기록실에 도착했어요. 출입증을 통해 쉽게 들어갈 수 있었죠. 컴컴한 복도를 걸어가니 마치 금단의 역사를 파헤치는 도둑 같았어요. 그래도 진실은 확인해봐야지.
중얼거리며 내부로 들어섰는데 사방이 낡은 서류철과 먼지 쌓인 박스들로 가득했죠. 1923년 간토 대지진 특별 자료라고 적힌 섹션을 찾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서류 상자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던 중 민간인 희생자 비공개 명단이라는 라벨이 붙은 파일을 발견했죠. 파일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조선인 사망자 추정 6,000명 이상? 공식 기록에는 없던 숫자였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희생자 명단을 넘기다 보니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박순애 8세 마스이초 4번지. 사살 후 우물에 시신 6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는데 마사토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사과하지 않은 역사의 과오는 결국 땅의 분노로 다시 찾아온다. 저는 급히 작은 메모지의 내용을 옮겨 적었어요. 류 마사토는 재난으로 인한 익사가 아닌 학살이었다. 그리고 이 학살이 100년 후 재앙의 씨앗이 되었다. 파일을 원래 자리에 두려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이 기록은 세상이 알아야 했으니까요. 스마트폰으로 주요 페이지들을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 전체가 시끄러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경보음과 함께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죠. 거기 누구십니까? 허가 없이 기록실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보안 요원의 목소리였어요. 서둘러 사진을 마저 찍고 파일을 제자리에 놓았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마사토의 말은 진실이었고 일본 정부가 숨긴 역사적 과오가 실제로 존재했어요. 도쿄 지하에 있는 기밀 기록실을 빠져나왔을 땐 이미 늦은 밤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평소보다 삼엄해진 경비 분위기를 느끼며 격리센터로 들어섰는데 다행히 아직 차관 신분증이 말소되지 않아서 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센터 안쪽 창가에는 마사토가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마치 제가 올 줄 알았다 얼굴이었어요. 찾으셨죠? 박순애의 기록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애의 죽음, 그 끔찍했던 방식, 그리고 1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었죠.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사토는 다가와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울지 마세요, 시라이 씨. 이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데 묘하게 익숙한 슬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8살 소녀 순애가 제 눈을 빌려 100년 전 자기 죽음을 다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마사토, 정말 너 순애인 거니? 한참을 망설이던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마사토이면서 동시에 순애예요. 우물에 빠지던 날 저는 죽었으면서 동시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믿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이해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마사토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마세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덧붙였죠. 시라이 씨, 조금 전부터 당신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어요. 더 이상 관여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당신이 무사한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 무거웠어요. 하지만 마음속 결심은 더 단단해졌죠. 우리가 외면해온 역사, 지워진 진실을 이제는 마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록실에서 가져온 자료와 조사 내용을 정리한 뒤 제 SNS에 박순애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사랑하는 순애야, 네가 우물에 던져진 날로부터 100년이 지났어. 오늘은 꼭 너의 이름을 불러주고 싶었어. 네가 존재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너와 너의 동포에게 저질렀던 일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싶었어. 글에는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그걸 덮으려 했던 정부의 흔적까지 담았어요. 마사토의 정체나 예언은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하는 일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역사를 마주하고 화해하는 용기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생각보다 반응은 훨씬 빨랐어요. 글을 올린 지 1시간도 채 안 돼 수많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의 반응은 정말 뭉클했어요. 당신 같은 일본인이 있다는 사실에 놀랍습니다. 박순애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증조할머니도 간토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역사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화해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혐오도 비난도 아닌 진실을 통한 공감과 화해의 가능성이 느껴졌어요. 그때 전화가 걸려왔어요. 타케다 문화장관이었어요. 시라이 씨,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100년간 외면한 진실을요? 전화를 끊고 마사토가 걱정돼 격리센터를 찾아갔지만 경비원의 말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류 마사토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됐습니다. 추가 정보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이는 사라졌고 그와의 연결고리도 끊긴 것 같았죠.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건물 주위를 맴돌다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시라이 씨, 저는 괜찮아요. 더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리고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진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아마도 일어날 확률이 작은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록은 모두 사실이죠. 1923년 조선인 6,000명이 무고하게 학살되었고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제1교포들은 구조의 후순위가 되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은 바다로 흘렀고요. 2025년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록을 남게 될까요? 역사를 직시하고 진실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사연 잘 시청하셨나요? 오늘 소개된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감동 스폰서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